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47부 성리학 더하기 국학은 미토와 넌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전국시대의 전란이 종식되고 에도막부가 개창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사무라이들의 전투기술은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일본 역사상 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장기간의 태평성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이제 사무라이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검술 능력, 전쟁 지휘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행정사무 능력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위에서 천하를 차지할 수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통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들도 스킬을 다 초기화 시켜가지고 업종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긴 빠지는 얘기인데, 에도막부 시기에는 유명한 검으로 통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검성, 검의 달인. 그랬던 사람들이 실상은 검수 실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글 쓰는 실력이 있죠, 그죠? 얼마나 기깔나게 글을 쓸 줄 아냐. 그게 조금 더 중요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기가 쉬워졌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것보다도 누가 더 유명세 타기 쉽냐면은 알고 있는 지식은 상당히 한정적인데 그거를 대중들한테 얼마나 기가 차게 설명을 잘해주냐. 얼마나 더 상업성을 갖고 있냐. 그런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세태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한 면도 있어요. 이처럼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행정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오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들한테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뭐였냐면은 동아시아 인문학 서양의 상징,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리학. 성리학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좀 오해가 있는데 조선만 그렇게 성리학을 따졌던 게 아니에요. 성리학은 동아시아의 공통된 코드였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다 성리학은 상당히 시대의 중심적인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유럽에서 영국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독일이 됐던 어디가 됐던지 간에 기독교가 보편적인 종교 이념으로 자리 잡은 거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성리학은 특히 뭘 또 강조하냐고 했을 때 성리학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코드가 그거잖아요.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되고 그걸 강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도막부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이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에도막부 시기에는 성리학이 계속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성리학자들도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오규 소라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런 오규 소라이 같은 경우는 정말 당대의 대유학자로 통하게 되면서 심지어 막부 정치에 대해서 훈수까지 두면서 쇼군자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도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훈수까지 두는 그런 대유학자가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오규 소라이가 저술한 저서가 조선에도 전해져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정약용이 읽어봤대요. 정약용이 이걸 읽어보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감탄을 하게 되는데 일본의 성리학이 설마 이 정도까지 발전했을 줄은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일본의 성리학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조선통신사가 기해약조 체결한 다음에 이제 처음 딱 파견되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조선통신사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무조건 조선통신사한테 가가지고 배워왔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뭐 글 하나만 써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략 정조 무렵쯤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조선통신사가 오잖아요. 옛날처럼 일본의 성리학자들이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한판 뜹시다 하면서 오히려 토론 배틀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나가에 토주라는 인물이 주도를 해가지고 양명학을 도입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청 같은 경우는 이미 양명학, 고증학 이런 쪽이 이제 계속 유입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적인 성리학 체제보다도 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혼합형 체제였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양명학이 도입되려는 시도가 한번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일본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이 주류 학문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97년에 마침내 에도 막부는 효헤이자카 학문소를 건립을 하고 하야시 가문한테 이거를 맡기게 돼요. 너네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라. 관리를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리학을 관학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성리학이 에도 막부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처럼 에도 막부가 성리학을 관학으로 밀어주게 되면서 지방 각 번들 역시 이거를 본따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여기저기서 이름 높은 성리학자들을 영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이제는 칼을 잘 써야지 출세하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쓰고 이 성리학적인 소양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출세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사무라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가 되냐면은 검수 실력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사무 능력이 얼마나 좋냐, 또 성리학에 대한 소양이 어느 정도로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 하에 에도 막부에서도 과거 제도하고 좀 유사한 형태의 시험 제도를 한번 도입하려고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좀 이제 실시는 하긴 했었는데 이게 조선이나 청제국처럼 완전히 표준적이고 공식적인 제도로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조선과 청 같은 경우는 강력한 중앙 집권제도 국가라면은 에도 막부는 그래도 지방 봉건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좀 이제 조선이나 청만큼 체계화되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에도 막부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게 되면서 사무라이들 역시 성리학의 이념을 추구하는 충의지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가토 기요마사 같은 경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최측근이었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가토가 세키가와라 전투 때는 도쿠가와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엄연히 말하면 변절이죠. 요즘 기준으로 봐도. 그런데 전국시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욕먹을 행동은 또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에도 막부 시기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라면서 가토의 그런 행위는 변절로 이제 규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무라이들도 충의지사가 굉장히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라이의 이미지 있잖아요. 한번 주군으로 섬기면은 죽을 때까지 멸사봉공하겠습니다. 견마치로를 다하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디서 형성된 거냐면은 전국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에도 막부 시기 때 형성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리학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무라이들은 반드시 입신양명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젠 성리학을 늘상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리학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마법의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성리학의 비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공자. 그 공자 제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유명한 3대장이 있잖아요. 자로, 자공, 안회. 그 중에서 자로 같은 경우는 진짜 건달 출신이었고 자공은 상인 출신, 그리고 안회는 정말 가난한 극빈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다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대우받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깊이 되는 직종이 있던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자신의 수저자로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성리학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키워드인데,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각자 직분에 맞게 노력을 하되 중요한 게 이겁니다. 누구나 다 노력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봐라. 공자님의 제자들도 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면은 양반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이제 또 성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시 이제 특히 하급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는 성리학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도 막부라는 체제 자체가 각자 그 분수를 지키고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라. 아예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린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은 각자 주제에 맞게 살게끔 유도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도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지위, 고하, 신분은 막론하고 우리는 다 뭐가 될 수 있다. 전부 학문적인 동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막번 체제 특유의 꽉 짜여진 그 구조에서 하급 사무라이들이 정말 잠시나마 약간이나마 숨을 쉴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줬던 것이 성리학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성리학을 공부하는 순간 하급 사무라이인 나와 다이묘인 주군하고 학문적인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요소가 이런 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일본에는 꼭 온리 성리학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부터 있었던 불교, 그리고 각종 경세학이라든가 특히 난학도 어쨌든 비주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성리학 못지않게 에도 막부 시기 사무라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었어요. 그 사상이 뭐였냐면은 이른바 국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국학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안정복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 국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 국학은 본래 성리학의 한 일파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학자라고 해서 성리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원래 그 갈래에서 나왔던 사람들인데 성리학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죠. 성리학의 경전들은 다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다 그런 것들인데 주자님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한 얘기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혹시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는 좋은 말씀하신 분들이 없는 거냐. 그런 의문이 들 법도 하죠. 그러면서 일본의 옛 고문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점차 이 국학은 독립적인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국학자들은 이 국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냐면은 중국과 구별되는 일본만의 고유성이 무엇이냐 그거를 추구하게 돼요. 공자님 말씀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 이거 성리학은 너무 중국 스타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일본 스타일의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국학이 연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 국학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가모노 마부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태초의 모습을 연구를 했죠. 또 야마가 소코는 일본 황통의 만세 일기를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국학자들 가운데서는 일명 국뽕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마카파식 발언이 나오는데 히데요시가 생각했던 게 맞다. 우리 일본이 대륙을 정벌해야 된다. 라던가 아니면 우리 일본은 신국으로 신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나라다라든가 혹은 아예 그냥 세계 문명이 전부 일본에서 시작한 것이다. 라던가 점점 이제 막 나가는 그런 국뽕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일본 우익의 그 시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여기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일부 국학자들의 막 나가는 발언이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도 당연히 상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국학의 영향으로 19세기 무렵이 되면은 젊은 하급 사무라이들 중심으로 국수주의적인 사고가 상당히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도 막부 말기의 사무라이들의 이념적인 기반은 크게 두 갈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성리학, 그리고 하나는 국학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양대 산맥이 구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미토번이에요. 이 미토번에서는 성리학과 국학을 집대성하는 과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알고 보면 뭐 성리학과 국학이 전혀 별개는 아니니까 한번 이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57년 미토번에 도쿠가와 미츠쿠니. 자, 도쿠가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토번은 인싸그룹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싸그룹이었던 미토번에서 에도 막부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뭐를 편찬하냐면은 대일본사라는 역사서적을 편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조선 같은 경우도 왕조가 개창된 다음에 고려사를 편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쿠가와 막부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 지나간 역사를 다시 되새겨보는 대일본사를 편찬을 했다라는 거죠. 이 과업을 당대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을 전부 미토번으로 초청해서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린 작업이 아니에요. 무려 200년에 걸쳐가지고 사실상 거의 에도 막부 말기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약 없는 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미토번은 항시 많은 학자들이 모여있게 되었고 이 자체로 미토학이라는 하나의 학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미토학은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었고
성리학과 국학을 서로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그 토대 위에 만들어진 학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일본사가 완성될 무렵 에도막부 말기쯤으로 가게 되면은 미토학이 일본 사무라이들의 이념적인 근간으로 서서히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토학의 핵심 이념이 뭐였냐면은 바로 존왕양이었어요. 도쿠가와 가문이 왜 천하를 통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갖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는 존왕, 즉 천왕을 잘 받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양이 오랑캐를 몰아내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원래 일본의 지도자는 명목상으로는 사실은 천왕이잖아요. 근데 천왕이 아니라 왜 쇼군이 천하를 통치할 수 있냐 했을 때 그것은 쇼군이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충심으로 천왕을 잘 보필하는 능력 있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 쇼군이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존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도막부 쇼군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본의 무가 집단 지도자들하고 다르게 천황을 상당히 많이 우쭈쭈 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권력을 주는 건 아니고 용돈도 많이 주고 의전도 많이 해주고 하여튼 예우는 엄청 해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을 확립하고, 그리고 쇼군이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이 정의대장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정일품, 정의품 그게 아니라 정발할 정자, 오랑캐 이자, 오랑캐를 정발하는 대장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쇼군 본래 임무가 오랑캐를 토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외적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쇼군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천하를 통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도쿠가와 전하밖에 없지 않겠냐. 그게 바로 이제 존왕양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존왕양의 사상은 당연히 쇼군 가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매혹적인 사상이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천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을 패싱하고 쇼군 가문이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게 또 천황 입장에서도요, 나름 근사한 이론이었어요. 적어도 옛날처럼 천황을 완전 그냥 개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천황한테 우쭈쭈는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기 막부 말기의 고메이 천황은 굉장히 강력한 미토학의 신봉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토학에서 주장하는 존왕양이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1854년에 일본이 이렇다 할 접전도 없이 미국하고 화친조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달아서 영국, 러시아, 프랑스하고 계속 화친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미토학의 이념에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존왕 양이 중에서 양이를 못 지킨 겁니다. 즉 정의대장군, 쇼군이 원래 해야 되는 게 오랑캐를 몰아내는 일인데 오랑캐를 몰아내야 된다는 그 막중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쇼군 가문이 일본 천하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분 중 하나인 양이라는 명분에 있어서 생채기가 난 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평소에 에도막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아웃사이더 그룹 있죠, 그죠? 도자마번들.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미토학의 이념에 따르면은 존왕양이인데 도대체 이 정의대장군이라는 쇼군이 오랑캐들하고 제대로 된 일전도 치러보지 않고 감히 신국인 일본의 문을 활짝 열어제껴? 이거 쇼군이 직무 방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만약에 혹시라도 강력한 미토학 신봉자였던 고메이 천황마저 미일 화친 조약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면은 에도막부는 정말 명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도막부가 일단 급한 불을 끄기는 껐어요.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나라 밖에서 오는 급한 불은 다 껐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 뭐가 남은 거냐면은 나라 안에 있는 이런 복잡한 전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복잡한 전국을 정말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름 아닌 바로 미토번이었습니다. 미토번에서 바로 이 양의 문제를 가지고서 딴죽을 걸었다는 거예요. 과연 에도막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